그러면 우리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시험지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취득하는 사람이겠죠? 네.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네,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당연히 누가 될까? 그렇죠? 재산을 뭐한 자?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것도 어떻게 소유한 자가 납세무자냐면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그래서 1년 365일 중에서 딱 하루만 보는 거예요. 6월 1일 날. 그날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1년치 재산세를 다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뭐하고 좀 다르냐면 자동차세하고는 좀 달라요.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는지 아세요? 2번 냅니다. 6월 달에 한 번 내고 12월 달에 한 번 내는데 보통 1월 달에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이 많죠? 일정 부분 할인받기 위해서. 예, 요즘은 이제 할인율이 많이 낮아져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자, 근데 보통 자동차세는 6월 달에 1기분을 내고 12월 달에 2기분을 내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월할 계산해서 냅니다. 근데 재산세는 그런 거 없어요. 월할 계산, 일할 계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1년치 한꺼번에 다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매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재산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사거나 팔거나 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6월 1일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6월 1일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렇다면 6월 1일 시점에서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매도자예요, 매수자예요? 그렇죠.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매수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6월 1일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올해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매수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자, 똑같이 역시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6월 1일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요때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올해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매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에 나왔을 때 잔금 날짜가 언제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돼요. 잔금 날짜가. 그래서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누가 납세무자고 매수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 6월 1일 이후가 되면은 매도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 잔금 날짜가 좀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잔금 날짜가 6월 1일 이전이면 6월 1일의 소유자는 매수자인 거잖아요. 그럼 올해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수자. 잔금 날짜가 6월 1일 이후라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도자.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도자가 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자, 우리는 지금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만약에 요 6월 1일 날이 잔금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가 될까? 잔금일이 6월 1일이라면. 자, 매도자일까? 매수자일까? 반반 낼까?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6월 1일 오후 4시에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은 오후 4시 분까지는 매도자, 오후 4시 분 이후부터는 매수자 이래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칙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해놨느냐? 그냥 한 사람한테 몰아서 가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서 갈까요? 앞으로 누가 쓸까요? 이야기예요. 누가 쓸까요?
그래서 매수자가 납세무자야. 매수자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월 1일부터는 전부 다 누가 납세무자냐? 매수자가 납세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매수자. 6월 1일에 소유권이 이전돼도 매수자.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누가 납세무자? 매도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근데 그 소유자가 2명 이상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공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일 때는 누가 납세물을 지느냐면 그 지분권자가 납세물을 집니다. 쉽게 말하면 깔끔하게 더치페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딱 계산을 해서 나왔는데, 자,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딱 계산을 했는데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까 2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2명에 대해서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대4라는 지분이 있더라. 그러면 나온 세금의 60%는 이 사람한테, 나온 세금의 40%는 이 사람한테 각자 고지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재산세는 절대로 뭐가 없느냐면 요게 없어요. 무슨 납세무가 없다? 연대 납세무가 없는 거예요. 연대 납세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동 책임인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산세도 너랑 나랑 같이 내야 돼. 근데 네가 안 냈으면은 네가 안 낸 부분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연대 납세무예요. 근데 재산세는 그런 거 없어요. 깔끔해요. 그냥 내가 받은 고지서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지 네가 받은 고지서 안 냈다고 해서 내가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을 거야 이야기예요. 그게 가족이든 부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굉장히 깔끔한 세금이다. 무조건 더치페이입니다. 네 지분은 네 지분에 대해서는 네가 내. 내 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낼게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지분별로 과세를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분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분의 표시가 없대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균등한 것으로 보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6대4 지분이 있으면 60% 40%로 고지서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자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자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걸 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재산세는요.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고지서 온 대로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고지서가 어떻게 올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냐면 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재산세를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낼 건데 그랬더니 이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누구한테 보낼까요? 소유자한테 보내. 어떤 소유자한테 보낼까요?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라고 확인된 사람한테 보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명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지분 표시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별로 쪼개서 보내. 지분 표시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n분의 1 해.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는 대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6대4 지분으로 있다. 그러면 60% 40%로 쪼개서 보내. 근데 그런 지분 표시가 없다. 그러면 2분의 1.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3분의 1. 4명이다.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n분의 1에서 보내라.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게 깔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징수권자를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납세자를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물론 납세자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 60일 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그 60일 내내 신고하고 납부해라. 이 말은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납세자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자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야,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해놓을 테니까 이 사람이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산세는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 자, 근데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자, 포인트가 되는 단어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자, 공유가 보였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요. 균등. 이게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요. 네.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자, 주택으로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나와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그 세액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안 분한다라는 말은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요 건물의 소유자와 요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요게 문제가 생겨요. 요게.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주택인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계산할까요? 구분해서 계산할까요? 합쳐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산세를 계산을 할 때는 재산세는 물세가 원칙이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보지 말고 무조건 뭐부터 먼저 봐라. 물건부터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겁니까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 물건이 뭡니까부터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건이 뭐예요? 주택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아까 어떻게 과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토지하고 건물 무조건 합쳐서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건물,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무조건 뭐 하시라고요? 합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뭘 계산하시라고요? 세액을 계산하시라고요. 세액을. 이해되셨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소유의 토지가 있냐고요? 그 토지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 있냐고요? 없어요. 대지권으로 들어가 있지 토지 등기부가 안 나온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집합건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지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단독주택일 때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단독주택이 하나 보인다. 그러면 이거 누구 거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토지 건물 합쳐서 얼마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건지는 나중에 세금 계산 끝나고. 자, 그래서 합쳐놓고 세금을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자고요? 자, 세금 계산이 끝났으니까 이제요. 고지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그래서 이제 소유자를 확인하라고요.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한 명이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내면 돼요. 근데 이게 공동소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라고요? 지분별로 보내라고요. 아까 지분권자 있었잖아요. 근데 지분 표시가 없네요. 그러면요. n분의 1 하시라고요. 균등하게. 근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네요. 자, 그러면 공동소유처럼 돼 있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두 사람 다 보내라고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다 보내라.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 소유자한테 보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납세무가 없다 그랬어요? 연대 납세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서 보내야 돼요. 나누어서. 근데 이게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 아니죠? 여러분들 공유재산은 하나의 물건에 소유자가 2명 이상 끼어 있는 게 공유재산인 거고 이건요. 물건이 2개인 거잖아요. 2개인데 그냥 계산할 때 합쳐서 계산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처럼 된 거잖아요. 지분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이쪽은 얘가 100%고 이쪽은 얘가 100%니까 지분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분별로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나눌 때는요. n분의 1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면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가액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건데 n분의 1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다고 면적으로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3층짜리 건물일 수도 있고 2층짜리 건물일 수도 있고 1층짜리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나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뭘로 나누어라?
가액 비율로 나누어라 이야기예요. 이 비율로 나누라고요. 이 비율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 건물가액이 뭐 4억이고 요 토지가액이 6억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0억이죠?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얼마가 나온 금액 중에서 자 건물가액이 4억이니까 전체 금액의 몇 프로? 40%죠. 그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갑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고 요 건물 전체 금액 중에서 전체에서 나온 세금 중에서 60%는요. 을에게 고지서를 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자신들은요. 고지서 받은 대로 내면 돼요? 안 돼요? 내면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연대해서 책임질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소유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소유자.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표준액이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면적이다 아니다. 면적 아니다. 금액 비율로 계산한다. 금액 비율로. 무엇을? 이걸. 가액을 말고 세액을. 아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표준은 이걸로 계산해요. 뭘로? 가액으로. 가액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그래서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세액이라 그래요. 세액. 이걸 나누십시오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은 유일하게 부동산 중에서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주택이 아니면 이 문제는요. 없어요. 왜? 주택이 아닌 나머지는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과세할 거니까. 그러니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이 물건이 주택이 아니라면 토지분 따로 건물분 따로 과세가 될 거니까 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물건에 한해서예요? 주택일 때 한해서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다. 근데 그게 공유재산이면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는데 주택으로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라. 그 소유자를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안 분한다 이 말은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신탁재산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물어봤을 때 원칙은 누가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러면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신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행위인데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 그래요. 위탁자.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요. 받을 수를 써서.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신탁이라고 해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신탁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죠.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맡겼다니까요. 그럼 실제 소유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데? 수탁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실제로 받은 게 아니라 잠시 맡아놓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수탁자가 사실상 소유자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자기 소유는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늘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수탁자라고 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라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이를 뭐 하지 않았을 때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요.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정중재산인데 역시 이걸 뭐 하지 않았을 때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요. 이때는 누가 납세무자냐면 역시나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 단어가. 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없이 그냥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나와요.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사실상 소유자예요. 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구조인데, 자, 우리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6월 1일 전에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6월 1일 전에.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잔금일이 5월 20일이에요. 그러면 5월 20일 날 잔금을 치렀으면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는 당연히 을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둘 사이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아직 이전시키지 않은 거예요. 소유권 등기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누구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갑의 이름으로 남아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았는데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저로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어때요? 달라졌죠?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내라고요?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내라고요? 이 사람한테 보내라고. 이 사람한테. 이게 원칙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예요. 사실상 소유자.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건지 아세요? 다르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다르다, 동일하다 이런 말을 쓸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지나가던 꼬마한테 너 엄마랑 많이 닮았네? 이 말을 쓰려면 내가 이 아이의 엄마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와 엄마 닮았네 이랬다가는요. 난리 납니다. 그죠? 자,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같다 다르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두 사람을 다 알았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다 이 말은요. 알고 있단 소리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알고 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상으로는 이 사람이 나와 있단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라는 소리예요. 을한테. 이게 맞단 이야기죠. 근데 이걸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다르다가 아니라 뭐예요? 모른다예요. 모른다예요. 다르다가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무슨 사유로 인해서?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뭐가 됐다? 변동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소리예요. 보통 매매를 하면은 잔금 날짜하고 등기 날짜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들 잔금 치르고 나면 그날 바로 등기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 접수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나 나오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요. 그 사이에 6월 1일이 끼어버렸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뭐가 됐는데? 변동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매수자 재산이 됐는데, 그죠? 지금 등기가 진행 중이에요. 절차가. 그럼 아직 등기가 이전이 안 됐던 상태잖아요. 완료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여기까지만 써져 있으면. 아셨어요? 근데 뒤에 가서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그래요.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요.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뭐 할 수 없을 때, 알 수 없을 때요. 다르다가 아니고 알 수가 없다. 그때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라?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서 보내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뭘 확인할까요? 등기부를 봐요.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6월 1일 시점에 이 재산 당신 거 맞아요? 이 재산 당신 거 맞아요? 이걸 일일이 전화하거나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등기부를 봐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사람을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 원래는 공부상 소유자인데 그냥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고지서를 딱 보냈더니 이 사람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지자체 쫓아와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이 월급 받아가서 처먹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일을 왜 이딴 식으로 하느냐? 내가 올해 재산세 내기 싫어서 겨우겨우 날짜 맞춰가지고 팔았는데 왜 나한테 고지서 보내느냐 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은 되게 당황스러워요.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걸 야, 담당 공무원 잘못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아예 법으로 때려 박아 놓은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지랄을 하면 딱 하나만 물어봐. 당신 나한테 와서 이거 팔았다라는 사실 이야기한 적 있냐고요. 만약에 당신이 와서 뭐 해놨으면 신고해놨으면 그러면은 등기 이전이 안 됐어도 전산상으로는 매수인 이름으로 적어놨을 겁니다. 근데 당신이 안 했잖아요. 그건 당신 잘못이니까 올해는 당신이 내셔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가서 소송을 거시든 마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야기예요. 법에서는 무조건 법적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무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의 경우에 6월 1일 전에 여러분들이 팔았다면 자 그럼 뭐죠? 이 사람은 원래 무슨 세금 내야 돼요?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세무서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취득세 낼 때 이제 지자체로 갈 거니까 냅두고 그때 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세금은 내는 것과 별개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등기 이전이 좀 지연될 것 같다. 등기부 확인을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등기 이전이 좀 지연될 것 같고 그때가 언제가 겹칠 것 같으면 6월 1일이 겹칠 것 같으면 세무서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한 곳 외에 해당 지자체 가서 매매계약서 들고 가서 지금 매수인이 등기 지연을 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내 거 확인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올해 재산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들고 가서 잔금일이 이날로 되어 있고 실제 이날 잔금을 치렀고 매매거래가 완료가 됐다. 단지 등기가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있으니 올해 재산세는 나한테 부과하지 마라고 가서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정말로 이 일을 안 해서 본인이 올해 안 내도 돼야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올해 얼마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 내도 돼야 될 재산세를 낸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크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재산세 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인지는 안 물어볼 테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아, 기분은 더럽지요. 그죠? 아니 뭐 적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집이 망하거나 그러진 않죠. 문제는 이게 재산세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 내가 만약에 재산세를 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종부세까지 같이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러니까 안 내시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상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가끔 발생을 해요. 그때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을 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려면 반드시 앞에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상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개인 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부상. 근데 이게 무슨 재산이에요? 종중재산이에요.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누구로 돼 있는데? 개인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인 거예요? 종중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종중이 납세무자가 돼야 돼요. 종중에. 여기까지만 문장이 나왔으면. 여기까지만. 근데 그 사실을 뭐 하지 않았대요?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때는 역시나 공부상 소유자인 누구한테 고지서가 간다? 개인한테 고지서가 간다 이야기라고요. 개인한테. 그래서 자, 종중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이게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에요.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민법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명의신탁이 합법인 게 뭐예요? 종중이에요. 종중재산이에요. 그래서 종중재산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게 개인 명의로 등재를 해놨는데 그 개인이 내느냐 아니면 종중이 내느냐 이 문제라고요. 원래는 종중한테 부과가 돼야 되지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고지서가 간다? 개인한테 고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명절 때 되면은 여러분들 산소 가죠? 그죠? 거기에 보면 종중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종중산에 대한 재산세가 우리 아버지한테 나와요. 계속.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모님한테 종중재산에 대한 그 산이 종중 건데 우리 부모님한테 나오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거 신고 안 해서 그래요. 만약에 내기 싫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종중이라고 이걸 신고를 하시고 그러면 종중이라는 단체가 있으면 단체 명의로 가는 거고 없으면 그 대표자한테 가는 거예요. 종중의 이름으로 대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 있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일까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다른 의견은? 어? 6월 1일 기준?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 끝? 뭘까요? 상속받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세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낸다? 아니죠. 그래요.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요? 6월 1일 기준으로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 3월 10일 날 이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갑에게 상속이 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이죠? 근데 갑이 중간에 을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상속받은 사람이 납세무자예요? 아니잖아요. 이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무자인 거예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상속이 나와도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예요. 어떤 재산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게 상속이 된 재산이든 또는 증여가 된 재산이든 매매가 된 재산이든 신축이 된 재산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취득세는 취득자가 내는 거죠. 그 당시 취득자가. 신축했으면 그 신축한 자가, 매매로 취득했으면 매매로 취득한 자가, 이 사람들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세는요, 무조건요.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6월 1일 날 소유자를 보니까 확인이 되네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부과하면 돼요? 이 사람한테 부과하면 돼요. 근데 그 소유자 이름이 옆에 사망하고 딱 표시가 돼 있네요. 보통 우리가
그 사망하시면 사망하신 분의 이름 옆에는 사망이라고 도장이 찍혀요. 빨간 도장에.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건데,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당연히 무슨 재산일까요? 상속재산이 되겠죠. 상속재산이겠죠. 그죠? 근데 여전히 누구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 말은요, 이때까지요.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뭐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면 누가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예요. 근데 이게 무슨 재산일 때는요? 상속재산일 때는 공부상 소유자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부상 소유자한테 가면 묘지로 가게 생겼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으니 누구를 찾느냐? 법정 상속인을 찾아요. 법정 상속인.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이 누군지는 아시죠? 1순위가 누구예요? 왜 본인이 먼저 죽으시려고 그러세요? 네? 법정 상속인이 1순위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법정 상속인의 1순위는 자녀입니다. 직계 비속이라고 하죠. 2순위가 누구일까요? 아닙니다. 존속입니다. 존속. 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의 1순위가 직계 비속이에요. 자녀. 비속은 자녀예요. 2순위가 직계 존속이에요. 네. 배우자는 동순이라 그래요. 1순위자와 2순위자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으면 이분하고 같이 받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을 찾아서 이분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같이 받아가요. 네. 근데 이분도 없고 이분도 없어요. 그러면 3순위한테 떨어지죠? 3순위가 누구예요? 형제예요. 네. 자, 이분하고 싸우면 이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는 보통 우리가 동순위, 같을 동자를 써서 1순위자가 있으면 1순위, 2순위자가 있으면 2순위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봤더니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하고 자녀가 2명이 있네요. 그러면 이 중에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낼까? 셋 다? 아닙니다. 한 명한테만 보냅니다. 왜 한 명한테만 보내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고지서 보내는 게 귀찮아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에게 다 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께서 자 갑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쳤을 때 이분이 건물을 상속을 하나 해줬어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몇 장 고지서가 가야 돼요? 3장 가야 돼요. 근데 토지가 또 하나 있네요. 그러면 토지도 몇 장 가야 돼요? 3장 가야 돼요. 그래서 한 10개가 있어요. 재산이. 그럼 몇 장 가야 돼요? 30장이 가야 돼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한테 몰아서 가요. 아까 재산세는 무슨 납세무가 없다 그랬어요? 연대 납세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한 명한테 그냥 몰아갑니다. 누구한테 몰아가느냐? 일단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한테 몰아가요. 그래서 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그죠? 상속이 개시가 됐어도 원칙은 누가 납세무자다? 원칙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뭐가 되지 않고 등기가 안 돼 있고 역시 뭐가 안 돼 있다면 신고까지 안 돼 있다. 이 말은 6월 1일 날 누구 이름으로 남아있다?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으니 누구한테 보내느냐? 상속인 중에서 한 명한테 보내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글자를 써요? 주된 자를 쓰는 거예요. 주된. 이해되셨죠? 각자 그러시면 안 돼요. 각자가 아니라 누가? 주된인데 그때 주된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일단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배우자죠.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법정 상속 지분이 1대 1대 1이잖아요. 법정 상속 지분은 1대 1대 1이에요. 다만
그 배우자분만 같이 살아온 죄가 있어서 0.5를 더 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우리가 계산할 때 전체 이렇게 세 분이 계신다. 그러면 전체 비율이요. 3.5죠? 그 중에 배우자 몫은 1.5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3.5분의 1.5. 네. 그러면 자녀 몫은요. 3.5분의 1.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곱하기 3.5분의 1.5. 그게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죠. 전부 다 계산을 할 때. 자,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만약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때는 누구한테 가느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한테 갑니다. 네. 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꼭 그 이야기 할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2명일 수 없어요. 배우자가 2명이면 한 사람은 첩계약이고 무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배우자가 2명 이상이면 능력자예요. 네. 자, 그 말은 아니겠죠? 네. 어떤 말인지 아세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상속 지분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이 되려면 그렇죠. 이분이 안 계셨을 때요. 이분이 안 계시면 배우자가 안 계시면은요. 상속 지분이 같잖아요. 그때는 누구한테 가느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즉 누구한테 갈까요? 뭐라고요? 큰아들? 그런 이야기 했다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큰아들이라는 말을 누구? 그래요. 첫째한테 간다고. 첫째한테. 아들, 딸 구분했다가 난리 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호주제가 폐지가 된 지가 언젠데요. 네, 우리나라 호주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애한테 고지서가 가요. 큰 애한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뭐 왜 배우자한테 가고 배우자가 안 계시면 제일 큰 애한테 갈까?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정상적인 경우로 봤을 때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분하고 같이 제일 오래 사신 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망하신 분하고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러겠죠. 배우자분이시겠죠? 배우자분 다음으로 오래 사신 분은 그러겠죠. 첫째겠죠. 그래서 이쪽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내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안 내려면 지금 자기한테 고지서가 다 왔으니까 내야 되잖아요. 안 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10개인데 그중에 나는 2개만 받았단 말이에요. 2개만 받았는데 일단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뭣도 안 했고 등기도 안 했고 뭣도 안 했어요. 신고도 안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10개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다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걸 다 내기 싫으면 내 몫만 내려면 가서 신고하라고요. 나는 이 2개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한테 보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경우냐면 요 단소조항이 붙었을 때 뭐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자, 그래서 뭐죠? 자, 우리는 현재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6월 1일 날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소유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용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두 사람이 같을 겁니다. 근데 다를 때가 있겠죠. 다를 수 있죠? 어떤 경우에요? 이 두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경우. 그래요. 임대차예요. 임대차면은 이 두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이 사람한테. 지금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느냐면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소유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지 돈으로 내든 임차인한테 받아서 내든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임차인인데 재산세는 제가 냈는데요?
그건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임대인인 소유자가 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지서는 당연히 누구한테 가요? 소유자한테 갑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다시 두 명 있어요. 한 사람은 실제 소유자가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두 사람이 같을 거예요. 근데 다를 때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등기 이전이 아직 안 됐을 때.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다? 그래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도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 사실상 소유자를 모른대요. 이 사람을 모르겠대요. 그러면 이 사람 대신 이 사람이나 이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분해 내라고요. 그때 소유권이 변동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누가 납세무장인 거고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서가 가는 거고 등기도 등기도 없어요. 등기도 없고 대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확인할 만한 장부가 아예 없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등기부도 없고 등재부도 없고 등등등. 무허가 같은 경우, 무허가 같은 경우도 그 등재가 대장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 자체도 없다면 그러면 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사용자한테 고지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나오려면은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아시겠죠? 그러면 보통 사용자는 어떻게 확인할 것 같아요? 사용자는 어떻게 확인할 것 같아요? 자, 허가도 안 받았습니다. 등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뭐 등재부도 없습니다. 집을 짓고 사는데. 아셨죠? 자, 그러면은 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이 한 개도 없죠? 그때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느냐? 사용자한테 보낸다 그랬죠? 그 사용자를 어떻게 확인할까? 직접 찾아가도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을 짓고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허가도 안 받고 그냥 몰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뭐는 들어갈까요? 그렇죠. 전기나 수도는 넣었겠죠. 안 그래? 등기 없어도 전기나 수도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냈을까 안 냈을까요? 냈겠죠. 그 사람한테 고지서 보내겠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자가 발전하고 촛불 켜고 살고요. 호롱불 켜고 살고요. 물은 뭐 산속에서 끌어다 쓰고. 봤죠?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죠? 그분들한테는 부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일단 우체부가 거기까지 안 가요. 가면 나오는데 하루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포기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자연이다. 거기 나오신 분들은 재산세 내세요? 라고 물어봐요. 법적으로는 내야 돼요. 법적으로는 내야 되는데 솔직히 고지가 안 되죠. 누가 거기까지 가냐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시대가 뭐 좀 더 흘러서 만약에 드론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드론으로 갖다가 퍼 날르겠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럴 거니까. 네. 자,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데, 자, 일단 지금은 기초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렸고,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 추가를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이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자 꼭 이걸 보여줘야 알아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위탁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그 다음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사용자.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자, 다음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1번 봤더니 끝에가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 상속인 각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걔는 번호마나 그냥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봤더니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앞에서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라고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앞에 가서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라고요. 역으로 찾아낼 거예요. 역으로. 만약에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틀린 거예요. 아셨죠? 당연히 위탁자, 수탁자 나오면은 이건 100% 신탁 문제일 거고 신탁이면 당연히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단시간에 빨리 답을 찾는 연습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기본 지식은 쌓아야 되니까 지금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할 거예요. 자, 이 말 나오면 얘 나와야 됩니다. 이 말 나오면 얘 나와야 됩니다. 거의 기계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좀 가미해서 좀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원칙은 누가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자, 주택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자. 신탁재산은 위탁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연대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